사랑하는 연인을 잃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릴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실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폴론과 무사 칼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르페우스와 그의 아내인 숲의 요정의 에피소드는 신화를 통틀어 가장 매혹적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양봉과 낙농의 신이 된 인간 아리스 타이오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 타이오스는 강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그 절세 미인은 다름이 아닌 숲의 요정 에우리디케. 그녀는 아리스 타이오스를 피해 달아나다 독사에게 복사뼈를 물려 죽고 맙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도움으로 저승세계로 내려가 에우리디케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알아냅니다. 음악의 힘으로 아내를 데리고 나오되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내를 향해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내 오르페우스는 지하의 신 하데스 앞에 섰고 자신의 장기인 연주와 노래로 음악성을 한껏 뽐냅니다. 오르페우스가 들려주는 환상적인 소리에 감동한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에로스의 조언을 잊지 않고 에우리디케를 이끌고 묵묵히 이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에우리디케가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언짢았는지 거의 다 와서 오르페우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지하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참다 못한 오르페우스는 결국 에우리디케 쪽을 바라보고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래의 신화대로라면 에우리디케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에서는 두 번의 부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블 찬스를 포함하는 그리스 신화에 응용 버전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오페라의 마무리는 또다시 아내를 잃어 비통해진 오르페우스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때 부르는 산막의 명곡 오르페우스 아리아, 에우리디케 없이 어떻게 살까는 절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야기는 에로스가 재등장해 에우리디케를 살려내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스트리아 궁정 악장인 살리에리의 스승이자 초기 독일 고전 오페라의 대가인 글루크의 오페라는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습니다. 그의 극은 지나친 음악적 기교를 극도로 꺼립니다.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오페라를 위해 불필요한 장식으로 음악이 방해받지 않게 했습니다. 특색을 지워 음악과 극을 보다 밀접하게 이어붙였고 그것은 지금의 오페라를 있게 한 근대 오페라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813년 10월 29일)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인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 7,000명의 관객이 들어찼습니다.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파가니니가 처음 선보이는 자작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곡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크사버 쥐스마이어의 발레 음악, 베네벤토의 호두나무에 의한 변주곡, 마녀들의 춤 오프스 8번이었습니다. 당시 쥐스마이어는 죽은 뒤였지만 모차르트의 후계자로
비엔나에서 명성을 떨친 거물급 인사였으며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던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아직 파가니니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춤을 접목한 쥐스 마이어의 광렬적인 음악에 매료된 파가니니는 이를 놓치지 않고 쥐스 마이어의 오케스트라를 인용해 바이올린 변주곡으로 선보였습니다. 파가니니가 쥐스 마이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흥행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인 절체절명의 기로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완벽하게 쥐스 마이어의 곡을 모방한 것은 물론 익숙한 악곡을 가지고 초자연 현상에 가까운 바이올린 기교를 통해 사람들의 숨통을 멎게 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연주에 놀란 일부 청중이 파가니니에게 보상을 요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선보인 마녀들의 춤은 파가니니를 바이올린계의 최강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마녀들의 춤은 파가니니 스스로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꼽을 만큼 그의 시그니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의 성공은 파가니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파가니니의 연주는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독특하고 독자적인 바이올린 기법으로 동물의 울음소리나 여러 관악기의 소리를 그대로 모사하는 것은 물론 난해한 음절을 하나의 줄로만 연주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연주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 즉흥적으로 신청곡을 받아 무대에서 바로 연주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파가니니의 연주회에서 청중 가운데 누군가가 무대 위에 악보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는데 파가니니가 그것을 단 한음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주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파가니니의 유명세가 마녀들의 춤 이후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를 향한 관심이 점차 광기로 변해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파가니니가 활을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이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특히 교회에서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 대한 루머는 어느새 애인을 죽인 살인마로 변질되어 있었고 이 같은 소문은 그가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824년경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파가니니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어느 공연에서 신발 속에 뾰족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도 시간 관계상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채 급히 무대에 올랐고 이때 무대로 걸어 나가면서 발을 절뚝거렸습니다. 사탄의 표식인 절뚝거리는 염소의 걸음걸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파가니니를 루시퍼의 자식이라 여겼고 이를 계기로 파가니니가 본격적인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오명을 입게 되었답니다. 지역의 숲을 지킬 산림 감독관 선발대회가 열릴 보헤미아 영내. 젊은 사냥꾼 막스는 다음날 열리는 이 대회에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스는 마냥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해야 자신이 사랑하는 보헤미아 최고의 미녀인 아가테와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요즘 사격 성적이 부진한데 장차 장인이 될지 모를 산림 감독관이자 아가테의 아버지인 쿠노에게 우승하지 못하면 자신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때마침 막스는 동료 사냥꾼인 카스파르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받습니다. 그것은 백발백중 마법의 탄환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19세기의 첫 번째 낭만 오페라로 인정받는 독일의 작곡가 베버의 마탄의 사수입니다. 마탄의 사수를 독일어 원제로 풀면 마법의 탄환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페라를 베버라는 작곡가가 썼다는 건 모를 수 있지만 마탄의 사수라는 제목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오페라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오케스트라 서곡의 멜로디는 기독교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탄의 사수의 매력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물론 이를 극대화하는 드라마틱한 음악과 연출에 있습니다. 이미 서곡에서 신비로움을 깔고 들어가 본격적인 극의 재미를 배가시키는데 1막부터 어느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페라가 지겹다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쾌감을 주는 오페라도 없을 것입니다. 현혹된 막스는 마탄을 얻기 위해 카스파르가 오라고 한 늑대의 골짜기로 향합니다. 이 모든 큰 그림은 악마 자미엘의 음모입니다. 카스파르는 사실 몇 년 전 자미엘과 거래를 튼 선인 마탄의 사수입니다. 하지만 곧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기 싫어 막스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막스는 자신의 영혼을 7발의 마탄과 교환합니다. 7발 중 마지막 마탄은 자미엘이 원하는 타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막스는 자신의 영혼을 판 마탄을 가지고 사냥 대회에 나갑니다. 역시 마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 발이 남은 상황, 이를 카스파르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스는 영주의 지시에 하늘의 새를 표적으로 마탄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가테가 쓰러지고 동시에 카스파르도 쓰러집니다. 마탄은 과연 누구에게로 향한 것일까요? 악마 자미엘이 선택한 영혼은 바로 카스파르였습니다. 마탄의 사수는 독일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요한 아우구스트 아펠이 쓴 유령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7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펠은 고대 전설,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해지는 민속 동화, 동양적 테마의 신비 등을 재료 삼아 가상의 내용을 만들었는데 베버가 이를 놓치지 않고 그의 책을 참고해 환상적인 오페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마탄의 사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막의 늑대의 골짜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오싹한 공포를 자아내는 베버의 탁월한 음악적 효과는 가장 끔찍한 표현으로도 유명합니다. 독일 낭만음악의 대표주자인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정경 오프스 15번이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라고 알아왔고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예쁜 멜로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린이 정경은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가 연애하던 시절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 중 클라라가 슈만에게 가끔 당신이 어린아이 같아 보여요 라고 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심을 가진 어른을 위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슈만은 어린이를 위한 음악을 쓰지 않았을까요? 어린이 정경을 작곡하고 몇 년 뒤 슈만과 클라라는 결혼에 꼴이 나고 이듬해 둘 사이에 예쁜 딸 마리 슈만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된 슈만은 마리가 7살 되던 해 2개의 중요한 피아노 걸작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숲의 정경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앨범 오프스 68번입니다. 43곡이 담긴 어린이를 위한 앨범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진짜 어린이를 위한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조르주 비제의 어린이 놀이 오프스 22번도 어린이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비제는 사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사소한 감정이나 자의식, 거짓의 흔적이 없다라고 작곡의 배경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슈만의 작품들을 의식했는지 그의 낭만적 향수와 대척된 단조롭지만 단정한 피아니즘을 선사합니다. 2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한다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담백합니다. 반드시 슈만의 어린이 정경과 비제의 어린이 놀이를 비교하며 들어보길 권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기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기 낭만주의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유럽 현대음악의 시발점인 클로드 드뷔시가 쓴 어린이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피아노 수품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두 번째 부인의 딸 클로드 엠마를 위해 쓴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여운 슈슈에게 라는 드뷔시의 헌정사가 담겨 있을 만큼 곡은 활기차고 친절한 슈슈를 묘사하고 있어 달달한 부녀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뷔시가 말년에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발레 음악 장난감 상자 역시 딸 슈슈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명곡입니다. 복잡한 이들 가족사에 대한 언급은 어린이가 우선이기에 꾹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악가 중 빠지지 않는 인물이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입니다. 그의 음악은 어지간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향곡 6번 피창,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및 호두까기 인형,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1번, 음악회용 서곡 1812 등 워낙 유명한 곡이 많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좋은 곡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히트곡을 내놓은 차이코프스키지만 초기 작품 중에는 러시아에서 지독한 혹평을 받으며 연주 불가 판정까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초연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차이코프스키의 최고의 시그니처곡, 바로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30대가 돼서야 협주곡에 손을 댔을 정도로 협주곡 장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잘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였음에도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접목을 꺼려했습니다. 그런 그가 1874년 11월 갑자기 자신의 친동생인 작가 모데스트에게 이제는 피아노 협주곡을 써보려고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는 이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 작곡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거의 완성될 무렵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러시아 피아니스트였던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에게 피아노 파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 앞에서 직접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에게 돌아온 피드백은 처참했습니다. 사실 니콜라이는 차이코프스키가 협주곡에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이코프스키 면전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엉뚱하고 기괴한 발상이다. 심지어 거북스럽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연주가 너무 어렵다. 이는 이류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지적한 부분을 고친다면 공연에서 연주해 줄 수 있다. 누구라도 상처받을 말입니다. 당사자인 차이코프스키는 오죽했을까요? 그는 이러한 친구의 맹렬한 공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차이코프스키는 결국 니콜라이의 조언을 무시한 채 자신의 첫 협주곡을 공개합니다. 그간 많은 곡을 니콜라이에게 헌정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독일 정상의 피아니스트인 한스 폰 빌로에게 헌정했고 초연도 그에게 맡겼습니다. 초연은 보스턴에서 이루어졌는데 빌로의 뛰어난 연주로 보스턴 청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마지막 3악장은 2번이나 연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초연에는 미국에서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평을 퍼부었던 루빈스타인도 후일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 곡을 즐겨 연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는 그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되었음에도 행복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드보르작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드보르작의 마지막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듣고 있자면 이국적인 풍요로움이 떠오릅니다. 작곡가의 모든 삶과 음악이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1892년부터 3년간 뉴욕시 국립음악원장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최초로 작곡한 교향곡 9번은 그가 자주 접한 미국의 흑인 음악과 인디언 음악, 민요 등 미지의 땅 미국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향살이 중에 작곡한 또 다른 작품 가운데 특히 첼로 협주곡 비단조는 드보르작의 보헤미안 감성과 미국식 어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걸작 중 걸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곡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협주곡의 발단은 드보르작이 24살에 알았던 첫사랑입니다. 그의 초려는 여배우로 활동하던 요세피나 체르마코바로 드보르작이 피아노를 가르친 제자였습니다. 사제지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나 결국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세피나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서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후 드보르작은 요세피나와 함께 피아노를 가르친 그녀의 여동생이자 신인 가수였던 안나 체르코바와 결혼해 9명의 자녀를 두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첼로 음악으로 평가받는 이 협주곡은 한때 사랑했던 후일 처형된 요세피나와 관련이 깊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던 요세피나가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누워있던 시기에 작곡했는데 이 악장에 요세피나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소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4개의 가곡 오푸스 82번 중 제1곡 나를 혼자 내버려 두오의 주저의 선율입니다. 요세피나는 드보르작이 보헤미아로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나 사망합니다. 드보르작은 이틀 뒤 치러진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곡을 마무리합니다. 한때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3악장의 코다 부분에 다시 한번 가곡을 회상하는 듯한 선율을 추가합니다. 과연 작곡을 마친 드보르작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드뷔시를 인상주의 작곡가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음악이 모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작과 끝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어딘가 불분명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선율의 진행 방향이 애매한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몽롱해지는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녹턴에 손을 댔습니다. 드뷔시가 작곡한 관현악을 위한 3개의 녹턴은 1악장 구름, 2악장 축제, 3악장 바다의 정령으로 나뉩니다. 드뷔시가 녹턴을 작곡하기 위해 쇼팽의 것을 참고했음이 자명하지만 그보다는 색다른 녹턴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지만 그중 미국 태생으로 유럽에서 활동한 인상주의 화가 제임스 에벗 맥닐 휘슬러의 그린 검은색과 금색의 녹턴, 드뷔시가 가깝게 지낸 프랑스 시인 앙리 드 레니에가 쓴 황혼의 정경, 영국 시인인 엘저넌 찰스 스윈번의 시 야상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휘슬러의 그림과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휘슬러는 평소 인상주의 음악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였습니다. 그중 미술과 음악의 추상적 공통점에 주목해 자신의 그림에 심포니 혹은 녹턴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음악적 영향이 반영된 작품이 추상회와 역사의 이정표를 세운 그린 검은색과 금색의 녹턴, 그린 파란색과 은색의 녹턴, 그린 푸른색과 금색의 녹턴입니다. 한편 3악장 바다의 정령은 여성 합창이 삽입되는 특수 관현악 편성입니다. 가사는 없고 부제의 신비함을 더하기 위해 성악가들이 아 모음으로만 부릅니다.
목소리를 오케스트라 악기의 일부라 생각하고 들어보면 요염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뱃사람을 현혹시켜 바다로 끌어들이는 정령의 전율적인 공포감마저 들게 합니다. 한 번쯤 공황장애 혹은 공황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황장애란 생명의 위험이 없었음에도 예기치 않게 극심한 공포를 느껴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는 생각과 함께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고통에 빠집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겪어 누구보다도 이 증상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가들 중에는 누가 공황장애를 겪었을까요? 사실 예술가들은 공황장애의 최고 취약군입니다. 죽음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인식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작품에서 보여주니까요. 음악에서는 인간의 생사를 다룬 내용들이 전 음악 장르를 통틀어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생상스나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이 만든 죽음의 무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0대 중반의 시벨리우스는 그 누구보다 당차고 패기 넘치는 음악 학도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헬싱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비엔나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진짜 음악에 미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감성에 치우쳐져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창조적 영감을 발휘하기 위한 예술적 감각을 술, 여자, 마약 등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도 피폐해졌고 특히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작곡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가 될 아이노를 만나며 점차 안정을 찾아 극복은 되었으나 그 당시의 기억은 훗날 시벨리우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07년 42살의 시벨리우스는 자신의 신작 교향곡 3번 오프스 52번을 지휘하기 위해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방문합니다. 이때 그는 오케스트라 연습 중에 목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헬싱키로 돌아와 목에 이상을 진단받게 되는데 통증의 원인이 목에 생긴 종양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맞이한 시벨리우스는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공황장애로 번졌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 생각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 닥칠지 모를 전쟁에 대한 우려도 그를 힘들게 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그의 종양은 악성이 아니었고 주위의 지원으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그의 공황장애는 이전보다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재발을 걱정해야 하는 또 다른 공포가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그는 네 번째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죽음의 사자를 곁에 두면서도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수년간 죽음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이 어느새 교향곡으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위기와 그것으로부터의 탈출,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담은 시벨리우스의 정신적 교향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라벨이라는 이름에 가장 먼저 따라오는 수식어는 현대음악의 거장이 아닌 볼레로라는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만큼이나 국내에도 아주 잘 알려진 국민 클래식 음악 중 하나로 단순하지만 이상하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묘한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류 전이 무용가의 부탁으로 만든
라벨의 이 춤곡은 한 무용수가 술집 탁자 위에서 홀로 춤을 추다 춤사위가 점차 격렬해지자 주변 사람 모두가 함께 춤판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라벨은 카미유 생상스, 가브리엘 포레, 클로드 드뷔시 등과 함께 낭만과 현대 프랑스 음악을 주도한 뛰어난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라벨은 모든 장르에서 좋은 창작품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특화된 장기는 기존 작품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벨 자신도 원곡을 변형시키길 좋아했습니다. 대개 그는 자신의 피아노 작품을 기초하여 관현악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라벨의 이러한 편곡 활동은 상업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술성을 표출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라벨의 편곡 능력은 대범하고 실험적이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그의 편곡 작품들을 원곡과 비교해 들어보면 매우 감탄스럽습니다. 볼레로의 오리지널 관현악곡도 내 손 피아노를 위한 볼레로와 2대의 피아노를 위한 볼레로로 바꾸어 많은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기 피아노곡, 고풍스러운 미뉴에트의 관현악, 또 하나의 대표작인 피아노곡,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의 관현악, 피아노곡 쿠르팽의 무덤의 관현악 등이 있습니다. 라벨의 편곡 면모를 널리 알린 최고의 곡은 러시아의 국민악파, 무소록스키의 피아노곡, 전람회의 그림의 관현악 버전입니다. 러시아 음악에 관심이 컸던 라벨은 독창적인 무소록스키의 피아노곡에 편곡 의혹을 불태웠습니다. 무소록스키의 작품은 라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작곡가들에게도 편곡에 대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전람회의 그림의 관현악 버전이 여럿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벨의 세련된 관현악 어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라벨이 얼마나 굉장한 편곡의 달인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르페우스와 그의 아내인 숲의 요정의 에피소드는 신화를 통틀어 가장 매혹적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양봉과 낙농의 신이 된 인간 아리스 타이오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 타이오스는 강가에서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그 절세 미인은 다름이 아닌 숲의 요정 에우리디케. 그녀는 아리스 타이오스를 피해 달아나다 독사에게 복사뼈를 물려 죽고 맙니다. 오르페우스는 아내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도움으로 저승세계로 내려가 에우리디케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알아냅니다. 음악의 힘으로 아내를 데리고 나오되 지상에 도착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내를 향해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르페우스는 지하의 신 하데스 앞에 섰고 자신의 장기인 연주와 노래로 음악성을 한껏 뽐냅니다. 오르페우스가 들려주는 환상적인 소리에 감동한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에로스의 조언을 잊지 않고 에우리디케를 이끌고 묵묵히 이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에우리디케가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언짢았는지 거의 다 와서 오르페우스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지하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참다 못한 오르페우스는 결국 에우리디케 쪽을 바라보고 에우리디케는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래의 신화대로라면 에우리디케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루크의 오페라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에서는 두 번의 부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더블 찬스를 포함하는 그리스 신화에 응용 버전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오페라의 마무리는 또다시 아내를 잃어 비통해진 오르페우스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이때 부르는 산막의 명곡 오르페우스 아리아, 에우리디케 없이 어떻게 살까는 절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야기는 에로스가 재등장해 에우리디케를 살려내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립니다. 오스트리아 궁정 악장인 살리에리의 스승이자 초기 독일 고전 오페라의 대가인 글루크의 오페라는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습니다. 그의 극은 지나친 음악적 기교를 극도로 꺼립니다.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오페라를 위해 불필요한 장식으로 음악이 방해받지 않게 했습니다. 특색을 지워 음악과 극을 보다 밀접하게 이어붙였고 그것은 지금의 오페라를 있게 한 근대 오페라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1813년 10월 29일)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인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 7,000명의 관객이 들어찼습니다. 바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의 공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파가니니가 처음 선보이는 자작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곡은 오스트리아 작곡가 프란츠 크사버 쥐스마이어의 발레 음악, 베네벤토의 호두나무에 의한 변주곡, 마녀들의 춤 오프스 8번이었습니다. 당시 쥐스마이어는 죽은 뒤였지만 모차르트의 후계자로 비엔나에서 명성을 떨친 거물급 인사였으며 여전히 대중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던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그의 음악은 아직 파가니니가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녀의 춤을 접목한 쥐스마이어의 광렬적인 음악에 매료된 파가니니는 이를 놓치지 않고 쥐스마이어의 오케스트라를 인용해 바이올린 변주곡으로 선보였습니다. 파가니니가 쥐스마이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흥행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인 절체절명의 기로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완벽하게 쥐스마이어의 곡을 모방한 것은 물론 익숙한 악곡을 가지고 초자연 현상에 가까운 바이올린 기교를 통해 사람들의 숨통을 먹게 했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연주에 놀란 일부 청중이 파가니니에게 보상을 요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선보인 마녀들의 춤은 파가니니를 바이올린계의 최강자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마녀들의 춤은 파가니니 스스로 가장 성공적인 작품으로 꼽을 만큼 그의 시그니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곡의 성공은 파가니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파가니니의 연주는 일반적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독특하고 독자적인 바이올린 기법으로 동물의 울음소리나 여러 관악기의 소리를 그대로 모사하는 것은 물론 난해한 음절을 하나의 줄로만 연주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연주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해 즉흥적으로 신청곡을 받아 무대에서 바로 연주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파가니니의 연주회에서 청중 가운데 누군가가 무대 위에 악보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는데 파가니니가 그것을 단 한음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주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파가니니의 유명세가 마녀들의 춤 이후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를 향한 관심이 점차 광기로 변해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파가니니가 활을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이 파다하게 퍼져나갔고 특히 교회에서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에 대한 루머는 어느새 애인을 죽인 살인마로 변질되어 있었고 이 같은 소문은 그가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1824년경 황당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파가니니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어느 공연에서 신발 속에 뾰족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도 시간 관계상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채 급히 무대에 올랐고 이때 무대로 걸어 나가면서 발을 절뚝거렸습니다. 사탄의 표식인 절뚝거리는 염소의 걸음걸이를 확인한 사람들은 파가니니를 루시퍼의 자식이라 여겼고 이를 계기로 파가니니가 본격적인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오명을 입게 되었답니다. 지역의 숲을 지킬 산림 감독관 선발대회가 열릴 보헤미아 영내. 젊은 사냥꾼 막스는 다음날 열리는 이 대회에 출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스는 마냥 불안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가 주최하는 이 대회에서 우승해야 자신이 사랑하는 보헤미아 최고의 미녀인 아가테와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가뜩이나 요즘 사격 성적이 부진한데 장차 장인이 될지 모를 산림 감독관이자 아가테의 아버지인 쿠노에게 우승하지 못하면 자신의 딸과 결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니 그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때마침 막스는 동료 사냥꾼인 카스파르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받습니다. 그것은 백발백중 마법의 탄환이었습니다. 흥미진진한 영화 같은 이 이야기는 19세기의 첫 번째 낭만 오페라로 인정받는 독일의 작곡가 베버의 마탄의 사수입니다. 마탄의 사수를 독일어 원제로 풀면 마법의 탄환을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페라를 베버라는 작곡가가 썼다는 건 모를 수 있지만 마탄의 사수라는 제목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오페라의 시작부터 등장하는 오케스트라 서곡의 멜로디는 기독교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탄의 사수의 매력은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물론 이를 극대화하는 드라마틱한 음악과 연출에 있습니다. 이미 서곡에서 신비로움을 깔고 들어가 본격적인 극의 재미를 배가시키는데 1막부터 어느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오페라가 지겹다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쾌감을 주는 오페라도 없을 것입니다. 현혹된 막스는 마탄을 얻기 위해 카스파르가 오라고 한 늑대의 골짜기로 향합니다. 이 모든 큰 그림은 악마 자미엘의 음모입니다. 카스파르는 사실 몇 년 전 자미엘과 거래를 튼 선인 마탄의 사수입니다. 하지만 곧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기 싫어 막스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막스는 자신의 영혼을 7발의 마탄과 교환합니다. 7발 중 마지막 마탄은 자미엘이 원하는 타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막스는 자신의 영혼을 판 마탄을 가지고 사냥 대회에 나갑니다. 역시 마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한 발이 남은 상황, 이를 카스파르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스는 영주의 지시에 하늘의 새를 표적으로 마탄을 발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가테가 쓰러지고 동시에 카스파르도 쓰러집니다. 마탄은 과연 누구에게로 향한 것일까요? 악마 자미엘이 선택한 영혼은 바로 카스파르였습니다. 마탄의 사수는 독일의 변호사이자 작가인 요한 아우구스트 아펠이 쓴 유령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7권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펠은 고대 전설,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해지는 민속 동화, 동양적 테마의 신비 등을 재료 삼아 가상의 내용을 만들었는데 베버가 이를 놓치지 않고 그의 책을 참고해 환상적인 오페라로 탄생시킨 것입니다. 마탄의 사수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이막의 늑대의 골짜기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오싹한 공포를 자아내는 베버의 탁월한 음악적 효과는 가장 끔찍한 표현으로도 유명합니다. 독일 낭만음악의 대표주자인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정경 오프스 15번이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놀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린이를 위한 음악이라고 알아왔고 동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예쁜 멜로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린이 정경은 슈만과 그의 아내 클라라가 연애하던 시절 서로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 중 클라라가 슈만에게 가끔 당신이 어린아이 같아 보여요 라고 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심을 가진 어른을 위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슈만은 어린이를 위한 음악을 쓰지 않았을까요? 어린이 정경을 작곡하고 몇 년 뒤 슈만과 클라라는 결혼에 꼴이 나고 이듬해 둘 사이에 예쁜 딸 마리 슈만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된 슈만은 마리가 7살 되던 해 2개의 중요한 피아노 걸작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숲의 정경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린이를 위한 앨범 오프스 68번입니다. 43곡이 담긴 어린이를 위한 앨범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의 생일 선물로 준비한 진짜 어린이를 위한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조르주 비제의 어린이 놀이 오프스 22번도 어린이를 주제로 한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비제는 사람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사소한 감정이나 자의식, 거짓의 흔적이 없다라고 작곡의 배경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슈만의 작품들을 의식했는지 그의 낭만적 향수와 대척된 단조롭지만 단정한 피아니즘을 선사합니다.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함께 연주한다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담백합니다. 반드시 슈만의 어린이 정경과 비제의 어린이 놀이를 비교하며 들어보길 권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기름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기 낭만주의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유럽 현대음악의 시발점인 클로드 드뷔시가 쓴 어린이 세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6개의 피아노 소품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두 번째 부인의 딸 클로드 엠마를 위해 쓴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여운 슈슈에게 라는 드뷔시의 헌정사가 담겨 있을 만큼 곡은 활기차고 친절한 슈슈를 묘사하고 있어 달달한 부녀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뷔시가 말년에 작곡한 어린이를 위한 발레 음악 장난감 상자 역시 딸 슈슈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명곡입니다. 복잡한 이들 가족사에 대한 언급은 어린이가 우선이기에 꾹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악가 중 빠지지 않는 인물이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입니다. 그의 음악은 어지간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향곡 6번 피창, 발레 음악 백조의 호수 및 호두까기 인형, 환상서곡 로미오와 줄리엣, 바이올린 협주곡, 피아노 협주곡 1번, 음악회용 서곡 1812 등 워낙 유명한 곡이 많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좋은 곡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히트곡을 내놓은 차이코프스키지만 초기 작품 중에는 러시아에서 지독한 혹평을 받으며 연주 불가 판정까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초연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차이코프스키의 최고의 시그니처 곡, 바로 피아노 협주곡 1번입니다. 차이코프스키는 30대가 돼서야 협주곡에 손을 댔을 정도로 협주곡 장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잘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피아노였음에도 오케스트라와 피아노의 접목을 꺼려했습니다. 그런 그가 1874년 11월 갑자기 자신의 친동생인 작가 모데스트에게 이제는 피아노 협주곡을 써보려고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는 이후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첫 번째 피아노 협주곡 작곡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거의 완성될 무렵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러시아 피아니스트였던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에게 피아노 파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그 앞에서 직접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이코프스키에게 돌아온 피드백은 처참했습니다. 사실 니콜라이는 차이코프스키가 협주곡에 강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차이코프스키 면전에서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엉뚱하고 기괴한 발상이다. 심지어 거북스럽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연주가 너무 어렵다. 이는 이류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지적한 부분을 고친다면 공연에서 연주해 줄 수 있다. 누구라도 상처받을 말입니다. 당사자인 차이코프스키는 오죽했을까요? 그는 이러한 친구의 맹렬한 공격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차이코프스키는 결국 니콜라이의 조언을 무시한 채 자신의 첫 협주곡을 공개합니다. 그간 많은 곡을 니콜라이에게 헌정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1번은 독일 정상의 피아니스트인 한스 폰 빌로에게 헌정했고 초연도 그에게 맡겼습니다. 초연은 보스턴에서 이루어졌는데
빌러의 뛰어난 연주로 보스턴 청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 마지막 3악장은 2번이나 연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초연에는 미국에서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평을 퍼부었던 루빈스타인도 후일에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 곡을 즐겨 연주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없을 때는 그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악가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되었음에도 행복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드보르작의 이야기입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드보르작의 마지막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를 듣고 있자면 이국적인 풍요로움이 떠오릅니다. 작곡가의 모든 삶과 음악이 그렇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1892년부터 3년간 뉴욕시 국립음악원장으로 미국에 체류하며 최초로 작곡한 교향곡 9번은 그가 자주 접한 미국의 흑인 음악과 인디언 음악, 민요 등 미지의 땅 미국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향살이 중에 작곡한 또 다른 작품 가운데 특히 첼로 협주곡 비단조는 드보르작의 보헤미안 감성과 미국식 어법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걸작 중 걸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곡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협주곡의 발단은 드보르작이 24살에 알았던 첫사랑입니다. 그의 초려는 여배우로 활동하던 요세피나 체르마코바로 드보르작이 피아노를 가르친 제자였습니다. 사제지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으나 결국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세피나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서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후 드보르작은 요세피나와 함께 피아노를 가르친 그녀의 여동생이자 신인 가수였던 안나 체르코바와 결혼해 9명의 자녀를 두고 순조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위대한 첼로 음악으로 평가받는 이 협주곡은 한때 사랑했던 후일 처형된 요세피나와 관련이 깊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던 요세피나가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되어 병상에 누워있던 시기에 작곡했는데 이 악장에 요세피나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소절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4개의 가곡 오프스 82번 중 제1곡 나를 혼자 내버려 두오의 주저의 선율입니다. 요세피나는 드보르작이 보헤미아로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나 사망합니다. 드보르작은 이틀 뒤 치러진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곡을 마무리합니다. 한때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마지막 3악장의 코다 부분에 다시 한번 가곡을 회상하는 듯한 선율을 추가합니다. 과연 작곡을 마친 드보르작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드뷔시를 인상주의 작곡가라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음악이 모호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작과 끝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어딘가 불분명하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선율의 진행 방향이 애매한 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몽롱해지는 것 같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녹턴에 손을 댔습니다. 드뷔시가 작곡한 관현악을 위한 3개의 녹턴은 1악장 구름, 2악장 축제, 3악장 바다의 정령으로 나뉩니다. 드뷔시가 녹턴을 작곡하기 위해 쇼팽의 것을 참고했음이 자명하지만 그보다는 색다른 녹턴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추측이 있지만 그중 미국 태생으로 유럽에서 활동한 인상주의 화가 제임스 에벗 맥닐 휘슬러의 그린 검은색과 금색의 녹턴,
드뷔시가 가깝게 지낸 프랑스 시인 앙리 드 레니에가 쓴 황혼의 정경, 영국 시인인 엘저넌 찰스 스윈번의 시 야상곡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단정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휘슬러의 그림과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휘슬러는 평소 인상주의 음악에 관심이 많은 예술가였습니다. 그중 미술과 음악의 추상적 공통점에 주목해 자신의 그림에 심포니 혹은 녹턴이라는 부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음악적 영향이 반영된 작품이 추상회와 역사의 이정표를 세운 그린 검은색과 금색의 녹턴, 그린 파란색과 은색의 녹턴, 그린 푸른색과 금색의 녹턴입니다. 한편 사막장 바다의 정령은 여성 합창이 삽입되는 특수 관현악 편성입니다. 가사는 없고 부제의 신비함을 더하기 위해 성악가들이 아 모음으로만 부릅니다. 목소리를 오케스트라 악기의 일부라 생각하고 들어보면 요염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뱃사람을 현혹시켜 바다로 끌어들이는 정령의 전율적인 공포감마저 들게 합니다. 한 번쯤 공황장애 혹은 공황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황장애란 생명의 위험이 없었음에도 예기치 않게 극심한 공포를 느껴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이라는 생각과 함께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면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고통에 빠집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겪어 누구보다도 이 증상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가들 중에는 누가 공황장애를 겪었을까요? 사실 예술가들은 공황장애의 최고 취약군입니다. 죽음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인식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작품에서 보여주니까요. 음악에서는 인간의 생사를 다룬 내용들이 전 음악 장르를 통틀어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생상스나 리스트 같은 작곡가들이 만든 죽음의 무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20대 중반의 시벨리우스는 그 누구보다 당차고 패기 넘치는 음악 학도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헬싱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비엔나에서 유학하고 있었는데 진짜 음악에 미쳐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감성에 치우쳐져 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창조적 영감을 발휘하기 위한 예술적 감각을 술, 여자, 마약 등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도 피폐해졌고 특히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작곡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이후 그의 아내가 될 아이노를 만나며 점차 안정을 찾아 극복은 되었으나 그 당시의 기억은 훗날 시벨리우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07년 42살의 시벨리우스는 자신의 신작 교향곡 3번 오프스 52번을 지휘하기 위해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 방문합니다. 이때 그는 오케스트라 연습 중에 목이 아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헬싱키로 돌아와 목에 이상을 진단받게 되는데 통증의 원인이 목에 생긴 종양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을 맞이한 시벨리우스는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공황장애로 번졌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무의식적 생각이 그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 닥칠지 모를 전쟁에 대한 우려도 그를 힘들게 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그의 종양은 악성이 아니었고 주위의 지원으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그의 공황장애는 이전보다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재발을 걱정해야 하는 또 다른 공포가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그는 네 번째 교향곡을 작곡합니다. 죽음의 사자를 곁에 두면서도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수년간 죽음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불현듯 떠오르는 영감이 어느새 교향곡으로 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위기와 그것으로부터의 탈출, 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강력한 에너지를 담은 시벨리우스의 정신적 교향곡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곡가 라벨이라는 이름에 가장 먼저 따라오는 수식어는 현대 음악의 거장이 아닌 볼레로라는 작품입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만큼이나 국내에도 아주 잘 알려진 국민 클래식 음악 중 하나로 단순하지만 이상하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묘한 긴장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류 전이 무용가의 부탁으로 만든 라벨의 이 춤곡은 한 무용수가 술집 탁자 위에서 홀로 춤을 추다 춤사위가 점차 격렬해지자 주변 사람 모두가 함께 춤판을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라벨은 카미유 생상스, 가브리엘 포레, 클로드 드뷔시 등과 함께 낭만과 현대 프랑스 음악을 주도한 뛰어난 작곡가 중 한 명입니다. 라벨은 모든 장르에서 좋은 창작품을 남겼지만 무엇보다 특화된 장기는 기존 작품을 관현악곡으로 편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벨 자신도 원곡을 변형시키길 좋아했습니다. 대개 그는 자신의 피아노 작품을 기초하여 관현악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라벨의 이러한 편곡 활동은 상업적 목적에서 비롯되었지만 예술성을 표출하기 위한 또 다른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라벨의 편곡 능력은 대범하고 실험적이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그의 편곡 작품들을 원곡과 비교해 들어보면 매우 감탄스럽습니다. 볼레로의 오리지널 관현악곡도 내 손 피아노를 위한 볼레로와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볼레로로 바꾸어 많은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기 피아노곡, 고풍스러운 미뉴에트의 관현악, 또 하나의 대표작인 피아노곡,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의 관현악, 피아노곡 쿠르팽의 무덤의 관현악 등이 있습니다. 라벨의 편곡 면모를 널리 알린 최고의 곡은 러시아의 국민 악파 무소록스키의 피아노곡 전람회의 그림의 관현악 버전입니다. 러시아 음악에 관심이 컸던 라벨은 독창적인 무소록스키의 피아노곡에 편곡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무소록스키의 작품은 라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작곡가들에게도 편곡에 대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전람회의 그림의 관현악 버전이 여럿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벨의 세련된 관현악 어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라벨이 얼마나 굉장한 편곡의 달인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